만약 그날 밤 민두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걸음만 덜 내디뎠다면요. 민경채는 아직도 자기 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이 집안의 가짜 평화를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이후 며칠 동안 민강유통 사람들은 입을 모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다고요. 이사회장의 쨍하고 떨어졌던 민세리 친모 DNA라는 말이 아직도 천장을 떠다니는 것 같았는데요. 그 말의 여운이 제일 깊게 박힌 사람은 다름 아닌 민경채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민경채가 그냥 잠을 잘 못 자는 정도였어요. 회의 들어가면 멍하니 서류만 넘기고 누구 말이 끝나면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이 서류를 찍기 직전까지 구겨 쥐고 있다는 걸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자택 서재에 혼자 앉아 DNA 보고서를 다시 펼쳐 들고 있었는데요. 여러 번 접었다 폈던 종이는 가장자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검사 의뢰 인민경채. 부추정자 불일치. 모추정자 백설이. 친자일치. 글자를 다시 읽을 때마다 머리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다. 쾅 하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박살나는 소리였는데요. 세리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날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뛰어와 죄송합니다. 서류가 좀 뒤섞여서요라며 헐레벌떡 서랍을 정리하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거야. 혼잣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우리 인생을 장난감처럼 섞어놨던 거지.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 작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두식. 요양병원 VIP동. 가장 안쪽에 있는 병실에서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상반신은 예전처럼 꼿꼿했는데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흐릿하던 눈동자가 다시 예전의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재활치료 어떠셨어요? 간호사가 형식적으로 묻자 민두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리만 안 따라줄 뿐이지 머리는 멀쩡한 거 안 보이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모실게요. 간호사가 눈치를 보며 나가자 병실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를 깨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늘 정갈한 슈트 차림의 입가에는 얇은 미소를 달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미소가 조금 더 짙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다리 상태 좋아 보이시네요. 괜히 기분 맞추려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이나 말하지. 민두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김선재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 대리인 변경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장님 인감도장 잘 써먹었고요. 써먹었다라. 민두식이 비웃듯이 코로 웃었습니다. 내 도장 가지고 장난친 놈들 예전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 안 나나. 그래서 더 조심해서 움직였죠. 공식 서류는 전부 법무팀 통해서 처리했고 감정팀에 확인시켜도 흠잡을 데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부턴 회장님 이름으로 제가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민두식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휠체어 팔걸이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좋다. 근데 요즘 회사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더라. 세리의 친모가 누가 어쩌고 이사회에서 난리 났다지. 김선재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역시 벌써 들으셨군요. 생각보다 빨리 새어나갔네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냐? 이 나이에 귀까지 죽은 줄 알았나 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그 판 누가 깐 거야? 스텔라 장인가? 아니면 경채냐? 둘 다요. 스텔라 장이 서류를 던졌고 민경채가 불 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언니 동생 하면서 살갑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뒤에서 칼 가는 소리가 요즘은 복도로까지 들리더라고요. 김선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야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민두식이 잘났습니다. 둘 다 아직 덜 미쳐서 문제야. 반쯤 무너져도 붙잡는 게 진짜 권력이거든. 아직은 상처가 덜 난 모양이지. 그는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 김선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나저나 경채는 뭐래?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민경채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동 산부인과 폐업병원까지 찾아갔다더군요. 그날 분만실에 있었던 간호사를 찾아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퍼즐이 얼추 맞춰졌겠군. 민두식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재물 한 명이 판을 제대로 보겠다는 거네. 재물요? 그래, 재물. 불 붙일 땐 장작이 필요하거든. 요양병원에서 나와 곧장 민강유통본사로 향한 김선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민두식의 말이 맴돌았는데요. 재물 한 명. 그럼 누굴 먼저 태울까요? 그가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설에? 민경채? 아니면 둘 다 한 번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눈에 익은 실루엣이었어요. 선재 씨.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늘 완벽한 메이크업에 기품 있는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는데요. 바쁘신 거 아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복도까지 마중 나오실 정도면 꽤 재밌는 제안이겠네요. 둘은 근처 비공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스텔라가 꺼낸 말은 생각보다 직설적이었어요. 민두식, 어디 있습니까? 김선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디 있다는 얘길 들으셨길래 저한테 확인까지 오신 건데요. 112화 이후로 회장님이 완전히 식물인간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깨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회장님 도장을 들고 다니며 서류에 찍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그게 누군지 알고 있고요. 스텔라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김선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김선재 씨가 회장님의 다리가 되고 있죠. 걷기 힘든 사람 대신 회사를 돌아다니고 안 보이는 사람 대신 서류에 사인을 하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 회장님, 혹시 협박하러 오신 건가요? 협박이라기보다 거래죠. 스텔라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경채, 지금 거의 폭주 직전입니다. 자기 딸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저는 대충 그려지거든요. 저 사람, 한 번 돌아서면 무섭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져요. 그래서요? 잘못하다간 당신도 제물로 같이 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불 붙이는데 필요한 장작이면 누구든 상관없어 보이더라고요. 회장님이든 저든 당신이든. 김선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느릿하게 웃었습니다. 장 회장님, 불 얘기를 꺼내시니까 말인데요. 저는요, 불 구경하는 건 좋아도 제 몸에 불 붙게 놔두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하자는 거예요. 민두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잘려나갈 사람은 아마 저도, 설이도, 그리고 당신도일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 돌아오는 순간부터 희생양을 찾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그럼 장 회장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민두식이 어디서 누구와 손잡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회장실로 돌아올 건지. 그 정보요. 스텔라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저는 당신이 원할 때 정확히 필요한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 표 몇 장이라든지. 둘 사이 공기가 묘하게 끈적해졌습니다. 김선재는 그 기류를 즐기는 사람처럼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장 회장님,
그 거래 잠깐 보류해두죠. 왜냐하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더 좋은 재물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거든요. 같은 시각, 민경채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한번 세게 쳤는데요. 이마를 숙인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결국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분만 기록, 사본과 간호사 증언 메모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지만 오히려 그 숨소리가 자신을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안, 이 회사 오늘부터 내가 다시 판 깔겠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이사회장과 다른 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향한 곳은 회장 대행 집무실이 아니라 법무팀장이 쓰는 별도의 회의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김선재가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 사장님, 무슨 일로? 이제 좀 진실 게임을 해볼까 해서요. 민경채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연동 산부인과. 그날 분만실에 있었던 간호사 증언입니다. 그리고 DNA 결과까지. 당신도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아시다시피 전 법무팀장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자료가 아니라면 모를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김선재가 태연하게 웃자 민경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아이들 바뀐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바뀌도록 만든 겁니까? 그 질문, 저한테 하시는 건 좀 애매한데요. 그날 산부인과에 있던 사람은 회장님이지 제가 아니었거든요. 민경채가 웃었습니다. 건조하고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그게 법무팀장의 선택입니까? 전 늘 회사의 이로운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그게 제 직업 윤리고요. 회사의 이로운 쪽이라. 민경채가 서류를 한 장 집어들고 그대로 둘로 찢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날카롭게 울렸는데요. 그럼 제가 회사의 제일 해로운 놈이 되면 되겠네요. 무슨 뜻입니까? 민강유통 이름 달린 모든 계약서, 모든 비자금, 모든 출생 기록 전부 밖으로 흘려보내버리면요. 회사에 제일 해로운 건 저 하나로 충분하겠죠. 김선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민 부사장님, 그건 좀 걱정 마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요. 민경채가 몸을 숙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집안의 피값을 내야 할 때가 됐거든요. 그게 회장님이든 회장 대행이든 장 회장이든 아니면 김선재 당신이든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는 감정이 거의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비어있는 목소리라 더 섬뜩했는데요. 김선재는 그 빈 공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경채가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누구를 먼저 팔아넘기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준비됐고요. 당신은요? 그날 저녁 백설이는 민세리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어디 나가 있어요. 엄마가 아니 회장님이 절 찾을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은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요. 메시지 창에는 엄마와 회장님이 번갈아 적혔다 지워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설이는 그 흔적만 보다가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세리야, 너한테만은 거짓말 안 하고 싶었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문태경이었어요. 손에는 내부 감사팀에서 넘겨받은 파일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뭔데요? 민두식 회장 비자금 계좌 일부를 추적했더니 이상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몇 년 전 특정 의료재단으로 큰 돈이 들어갔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주소가 딱 연동 산부인과 있던 자리예요. 서리의 손에서
파일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민강유통 비자금 일부가 연동 산부인과 후신병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시기까지 맞아요. 세리 출생 무렵, 그리고 미소가 사고로 떠나기 직전. 미소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서리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친딸이라고 믿고 키웠던 아이, 결국 민강유통의 악행 때문에 죽어버린 그 아이의 이름이었는데요. 민두식이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최소한 누가 누구 아이인지 확인하려고 돈을 뿌린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이후예요.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왜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았는지.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복수와 죄책감, 그리고 욕망이 뒤엉켜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고요.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야경이 번쩍였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해 보였는데요. 태경 씨. 네. 나, 이 집안에서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 덜 나쁜 사람 쪽일까요? 적어도요, 언니는 자기가 한 짓들에 대해 매일 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문태경이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조차 안 하거든요. 아니면 애초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요. 서리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리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게 내 피 때문이든 아니든. 그 무렵 민두식은 요양병원 대신 별장으로 거처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보조기와 지팡이만 있으면 짧은 거리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짐을 챙기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다시 판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회장님, 정말 병원 퇴원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재활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두식은 잘라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리가 더 썩는다. 난 썩은 다리 하나쯤은 잘라낼 수 있어도 썩은 회사를 두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에는 자기 몸보다 회사를 더 아끼는 사람 특유의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별장으로 먼저 옮기죠. 공식 퇴원 기록은 최대한 늦게 잡고요. 김선재가 옆에서 제안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회장님이 누워만 계신 줄 알아야 우리가 움직이기 편하거든요. 그림자처럼 돌아다녀야 합니다. 좋다. 대신 나 없는 줄 알고 날 뒷담화하는 놈들 이름이랑 얼굴 좀 잘 기록해둬라. 돌아가면 제일 먼저 자를 사람들 목록이니까. 민두식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로 할까? 설이? 경채? 장스텔라? 아니면 선재 너부터? 농담이시죠? 내가 언제 농담하는 거 본 적 있나? 잠시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가 민두식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봤지? 아직 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쓰러질 사람은 나 말고 딴 놈들이라는 거. 별장으로 옮기는 날 밤 민두식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산자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 대신 이곳에는 가로등 몇 개와 달빛뿐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어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회장님, 짐 정리는 거의 끝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그래. 손님 올 일이 많아질 거다. 출입 기록, CCTV 각도 전부 다시 확인해라. 누가 언제 들락거리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이른 손님이었어요. 누구냐? 저입니다, 회장님. 민경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두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들여보내. 잠시 뒤 지팡이에 몸을 기댄 민경채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서로의 다리가 정상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팽팽했는데요. 이야, 우리 경채. 많이 늙었구나. 회장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짧은 인사가 오고 간 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위스키 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민두식이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지. 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아이들 팔찌를 바꾸라고 지시했을지, 누가 그 사실을 몇 년 동안이나 숨겼을지. 민경채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분만 기록, 간호사 진술, DNA 결과가 차례대로 놓였는데요. 이 정도면 회장님 머리에서도 퍼즐 맞춰지겠죠. 경채야. 민두식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서 문제였다. 남이 세팅해준 판 위에서만 놀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판을 뒤집겠다고 덤비냐. 그 말에 민경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착했죠.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장스텔라가 원하는 대로, 설이 언니 눈치 보면서 다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고 산 제가 하보였어요. 그래도 그 덕에 내가 누린 것도 많지 않았냐. 누린 만큼 잃었으니까요. 아니, 더 많이 잃었겠죠. 제 딸도, 제 인생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인정하마. 아이들 바뀐 일, 나도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언제부터요? 내가 세리를 데리고 회사에 처음 데려왔을 때. 그 애가 복도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는데 피냄새가 이상하게 익숙하더라고.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 냄새였어. 그는 기억을 더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사도 시켰지. 연동 산부인과 원장, 간호사 돈도 꽤 썼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어. 아이들 팔찌가 뒤바뀌었을 가능성 높다는 거. 그리고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왜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때 이미 너무 많은 판이 그 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내 자리, 설의 자리, 장스텔라 자리 누가 누구 딸인지 섞인 덕에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었지. 민두식이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내가 그 균형을 깨버리면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질 것 같냐? 너겠지. 그 다음이 설이고 그 다음이 장스텔라야. 난 내 회사 지키려고 그 균형을 건드리지 않은 거다. 결국 회사 때문에 우리 딸들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게 이 집안 방식이었지. 지금까지는. 그 대답에 민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요, 회장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그 방식을 내가 깨버리려고요. 민경채는 그날 밤 별장에서 나와 곧장 스텔라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잠을 못 이루고 있던 스텔라가 바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쪽에서 불러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실에 마주 앉자 스텔라가 물었습니다. 민두식 뭐래? 예상대로죠. 다 알고 있었대요. 아이들 팔찌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평생 남의 딸을 품에 안고 살았다는 것도. 역시. 스텔라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인간, 처음부터 우리를 꼭두각시로 쓰려고 했던 거야. 피 한 방울, 서류 한 장, 감정 하나까지 다 계산하면서요. 문제는요. 이제 그 꼭두각시들이 끈이 끊어진 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민경채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는 오늘 선택 하나 했습니다. 이 집안 방식 그대로 두고 보느니 다 같이 무너지는 쪽이 낫겠다고요. 그 다 같이 안에 나도 들어가 있어. 당연하죠. 나, 언니, 설이 언니, 민두식, 김선재 심지어 세리까지. 스텔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리는 빼. 왜요? 우리 딸도 아니고 언니 딸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장님 딸도 아닌데. 그래도 그 애는. 스텔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민경채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민두식 방식대로 회사만 지키고 나머진 포기하든가. 아니면 회사든 집안이든 다 부수고 우리 애들부터 구하든가. 너는 어느 쪽이야? 난 후자. 민경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이미 잃었으니까요. 적어도 남의 딸이라도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 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스텔라는 그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겠네. 왜 서리가 자기 목숨 걸고까지 복수하겠다고 나섰는지. 그녀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판 한번 뒤집어보자.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세리만큼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다. 누가 누구 딸이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셋이 같이 지키는 걸로 해. 민경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 더 붙일게요.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거짓말하면 그때는 그 사람부터 제물로 바칩시다. 딜이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협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험하고 동맹이라고 부르기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관계였지만 어쨌든 하나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민두식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판은 끝났다는 사실이요. 그 무렵 민세리는 친구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충전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야, 너 진짜 안 가봐도 돼? 집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친구가 걱정스럽게 묻자 세리는 담요를 더 깊게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얼굴 보면 더 이상 엄마라고 못 부를 것 같아서요. 그럼 이모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게 더 싫어. 세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평생 엄마 한 명이라고 믿고 살았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 진짜 엄마는 따로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내가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래요. 이 집안에서. 그게 누구? 말해 뭐해요? 어차피 다 민씨 집안 사람들인데. 친구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세리의 눈빛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상처, 배신감,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 눈만 보면요. 왠지 모르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날 속인 것도 나 모르게 뒤에서 무슨 일 한 것도 화나는데 그래도 그 눈이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든가 보지. 그렇다고 내 인생까지 이렇게 망쳐도 돼요? 세리는 담요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문장들이 주르르 저장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니 회장님. 나도 물어볼 게 많아요. 진짜로 나 버릴 거예요? 그녀는 결국 그 문장들을 다 지우고 아주 짧은 한 줄만 남겼습니다. 우리 진짜로 한 번만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안 돼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읽힐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만 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결심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다리를 끌며 다시 판 위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민경채와 스텔라 장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 재물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죄까지 끌어안고 서 있으려 했고요. 민세리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그러나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 누가 끝까지 버틸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딱 하나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사실만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무서울 거라는 예감이요. 그리고 그 예감의 중심에는 다리가 불편한 대신 머리는 언제보다 또렷해진 한 남자가 서 있었고요. 민두식.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집안의 악행은 아직 정점을 찍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